부탄이라는 국가. 부탄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진 국가 4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라는 그 나라 전기 생산의 99%가 수력 발전이에요. 국가 자체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네. 생산한 전력들을 다 못 쓰잖아요. 네,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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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네. 쓰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이게 좀 반드시 듭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슈가 앞으로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셔서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은 정말 많이 보는 채널이긴 한데 네. 처음 출연하는데 또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루트 컴퍼니를 창업해서 또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가장 잘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 세이빙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 세이빙. 예, 비트코인을 세이빙한다 해서 비트 세이빙.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또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쵸.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공교롭게 이제 이번 주에 저도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오랜만에 했어요. 비트코인 뭐 워낙 저도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찐 전문가와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 이제 책을 쓰신 제목이 리얼머니 더 비트코인. 이게 보통 이제 더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이는 건 좀 이제 의미심장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야, 이거 더야, 더. 이런 의미인데, 리얼 머니는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게 좀 인상적인 게, 사인도 사인인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024년 9월 27일 1비트코인의 가격은 8,627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처음 이제 책을 이제 2020년도 그때도 반감기가 있었던 해고요. 네. 그 해 이제 첫 이제 디지털 화폐 책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책을 이제 사인하실 쓰면서 때. 이제 날짜와 가격을 적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나름 의미는 사람들이 책의 내용은 한번 보면 이렇게 짬박아두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 이제 가격이 또 적혀 있으면 맞아요. 보고 회상도 하고 되게 흥미롭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네. 이 자산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를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만약에 그 자신감이 없으면 적으면 안 되거든요. 맞죠. 볼 때마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적어놨는데 만약에 8,600원인데 한 1년 있다 뻗는데 4천만 원이요. 야, 저게 높았었는데 그때 팔았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예,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 비트코인은 되게 우월한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라는 것을 책 한 권에 다 담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계속 가격이 떨어져. 이제 그 자신감이죠. 우리 보통 이제 자신감이죠. 그 투자할 때 계좌 인증 안 하신 분들 그쵸, 그 말은 하잖아요. 들으면 조금 힘이 빠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 자신감이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책 나왔을 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2천만 원대 정도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제 8천만 원이니까 그냥 한 4년 있으니까 이렇게 올랐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투자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비트코인 등장 배경은 사실 너무 잘 알려져 있긴 하죠. 뭐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뭐 기술에 대한 것도 워낙 얘기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네. 그 비트코인이 등장하던 시점에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한번 짚어보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이제 각각이 주는 이제 가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등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기라고 하는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이제 비트코인의 이 프로토콜의 중심을 이루는 게 그 암호화학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탈중앙화 개념까지 연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양적 완화가 되면서 이제 통화 가치 하락. 네. 이제 법정화폐에 국가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경제 위기를 해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더라.
양적 완화라는 이제 부분이 첫 시행이 됐었고요.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반대면에서 어떤 이제 정확히 공급량이 한정된 2,100만 개로 이런 두 가지 특징들이 같이 그 당시에 좀 필요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것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꼭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암호화학에 대한 발전, 이제 그것이 블록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야 이거 돈 그거 찍어도 되는 거냐고, 야 찍지 마. 그런데 또 더 찍어. 막 근데 그렇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해놓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남아서 맞아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맞아요. 원래는 이제 다 없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보면 크게 저는 이제 비트코인 바라보는 우리가 렌즈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로 되게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은 정말 주고받고 이제 해외에 있는 정말 우리가 돈을 보내기 힘든 곳까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보낼 수 있고 화폐 가치 쓰고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 채굴의 가치를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관점. 하나는 이제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인 거죠. 그 가치가 나온 게 이제 아까 희소성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네네. 그 희소성은 완벽히 고정된 발행량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2,100만 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2026 코로나 때부터 해서 또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주목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가치가 네트워크로서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잖아요. 네. 통화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검열 저항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결국 탈중앙화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두 번째 검열 저항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검열 저항성을 우리가 쉽게 예로 들어 보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내가 저기 해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철수한테 비트코인을 이제 보낸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중간에서 이것을 검열하거나 통제하거나 동결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그런 환경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검열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말하죠. 그게 하려면 탈중앙성이 되어야 가능하죠. 누구도 주도가 돼서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성격. 예를 들자면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 좀 빼서 쓰려고 했더니 못 쓰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잠깐만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되게 또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열 저항성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 케이스들을 그 당시에 좀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개인들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자기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킬 때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휴전돼 있는 국가긴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함부로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극단적인 이제 그 지정학적 위기 전쟁들이 발달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은행에서 찾기가 힘든 환경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때는 이제 뭐 USB 같은 이제 지갑에 담아서 이제 폴란드로 이동해서 폴란드에서 또 이 비트코인을 이제 그 나라 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자기 돈을 바꿔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기 전 뭐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게 일어났고 그런 것들 보면서 비트코인이 저런 용도로 쓸 수 있구나. 아주 급할 때 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글로나 이론으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저렇게 작동하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급하게 뭔가 짐 싸들고 뭐 어디서 가지고 싸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안이 된다는 점. 예전에 이제 전 ROTC를 하면서 네네. 군대 이제 그래도 이제 장교로 근무하면서 네. 그래도 급여를 받고 더 어떤 이제 국방에 대한 뜻을 가지고 해야 됐음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전쟁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서도 언제든지 그렇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예, 점점 더 그럴수록 내 자산을 어디다가 넣어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가치 저장, 네트워크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게 아마 이후에 되게 많이 부각되는 용도 같은데요. 비트코인 채굴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오염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환경 오염의 주범. 네. 그 전기를 낭비하는. 그쵸. 근데 전기를 낭비한다는 얘기는 전기를 쓴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이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이라는 돈, 여기 책 표현은 리얼 머니를 만들어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인데 그 전기를 잘 쓰는 이제 주체가 된 거죠. 근데 봤더니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에서는 전기를 잘 사용하는 주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기 산업들 하시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네. 재생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 나쁜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질이 나쁘다. 네. 질 나쁜 에너지. 그럼 이제 간헐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고 생산도 꾸준히 안 되고. 꾸준히 그게 안 되고 가능성. 나오다가 말다가 이러니까 질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요처도 안정되게 전기가 필요한 수요처한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남는 전기들이 발생을 하고 뭐 물리적 공간 때문에 이제 좀 멀어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유연한 소비자가 필요한데 유연한 소비자. 전기의 유연한 소비자. 언제든지 전기를 남는 전기를 갖다 써줄 수 있는. 그리고 안 써도 되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네. 있으면 써고 그렇죠. 없으면 안 써고. 그렇죠. 근데 늘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쪽이 유연하니까 여기도 유연할 수 있는. 맞아요. 수요처가.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되게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빈틈을 메꿔주는 거죠. 낭비를.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원래 돈이 안 되는 산업인데 그 이렇게 이제 낭비되는 전기들을 잘 활용해 준 애가 있고 이 활용해 준 애가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채굴을 해주니까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구조.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미 한국은 아직은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 비트코인 나오면 일단 길을 좀 닫으니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 미국 말고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쪽만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 요약하는 거에 너무 얘기 길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전기 산업에 있어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은 예전에 아크 인베스트가 리포트를 내면서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 네네. 그 전기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 엄청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발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기를 쓸 데가 없대. 그래서 발전한 전기를 갖다 버리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럼 왜 버려? 그걸로 전기 채굴하면 되지. 채굴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 채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아니 전기 부족해.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채굴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딱 적합한 지역이고 정확히는 전기를 버린다기보다는 스위치를 꺼서 생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 내려가면 풍력 발전기가 그렇게 스탑돼 왜 다 스탑돼 있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제주도 발표할 때도 썼는데 그 제주도 도민들은 되게 잘 알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그게 1년에 계속 증가고요. 스탑 시기가. 그러니까 몇 팩까지 버려지는 혹은 이제 낭비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동률이 낮은 거죠. 그렇죠. 가동률이 낮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적인 기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업도 그쪽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디 가신다고. 네. 저는 이게 비트코인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았던 첫 번째 개념이 저축의 기술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비트 비트코인을 세이빙. 가장 잘 저축할 수 있는 네. 이제 저금이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로 이 서비스를 먼저 좀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면 볼수록 아까 마지막 그 개념 재생에너지 산업에 연결될 수 이게 있다. 연결되면 너무 완벽한데라는 게 계속 이제 있고 그리고 글로벌 케이스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찰나에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키르기즈 공화국에 키르키즈 공화국. 해외에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거기 이제 스탄 국가 러시아 스탄. 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수자원, 그러니까 수로가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게 국가의 되게 중요한 수자원이고요. 이제 그게 한 3,000km 정도 되는데 3,000km. 예, 그 중에 일부 3,000km면은 와 이게 그 서울 부산 몇 번이에요? 8번이에요? 뭐 엄청난 길이네요. 엄청 3,000km. 네.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자원을 이제 근처 스탄 국가에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공급해주고 다른 것들을 이제 또 그거를 잘 매출해주고. 활용하면은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수로잖아요, 신경. 네네네. 수로니까 우리가 낙차식 그런 수력 발전 설치가 할 필요 없고 이제 유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기에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그런 과학 시간에 운동 에너지를 네, 물 흐르는데 전기 발전하면 그쵸, 이제 그쵸. 터빈 전기 돌아가고 에너지로. 그래서 여기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요.
이게 소수력 발전기 설치하고 그럼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네. 또 그 나라는 이제 전기가 되게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판매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남는 전기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함께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지금 전개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게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표님이 그걸 하고 계시다니까 진짜 되긴 되나 보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에요.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탄이라는 국가 부탄. 소식 네. 보셨 뉴스? 아니요, 못 봤습니다. 부탄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진 국가 4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가진 국가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부탄이에요. 아, 그래요? 13,000개. 와. 좀 다른 거는 미국, 중국, 영국은 범죄자들한테 뺏은 압수한 거잖아. 비트코인이고요. 부탄은 압수한 게 아니라 채굴로 생산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게 13,000개인데 와. 그렇게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부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이 나라는 그 나라 전기 생산의 99%가 수력 발전이에요. 그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수자원. 그리고 국가 GDP의 25% 가까이가 전력을 이제 수력 발전한 거를 이제 인도 쪽으로 수출해서 배출. 그러니까 정부 재정 수입의 35%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이 수자원을 이제 전력 생산하는데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국가 자체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네. 생산한 전력들을 다 못 쓰잖아요. 네,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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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네. 쓰니까 전력을 다 못 쓰면은 많이 생산을 해봐야 사업성이 없는데 그 전력들을 이제 인도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전력 수출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그 얘네들 지갑 주소가 다 그 노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들어가고 있고요. 저것들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모은 케이스. 대단하네요. 네. 네. 우리 저기 제주도 그 도지사님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이게 좀 반드시 듭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슈가 앞으로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우리나라도 수력 발전이 그 저기 부탄보다 훨씬 더 설치용량이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잉여 전력 늘 남아요. 남는 거를 이제 양수식 발전으로 저장 해놓는 거죠. 밤에 우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올려서 그렇죠, 그렇죠. 지리에서 그렇잖아요. 낮은 걸 올려서 위에 저수지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해놓고. 남는 전기를 해서 물을 올려놓고 근데 이걸 이제 떨어뜨리고. 떨어뜨려서 그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비상시에 쓰려고 아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그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응이 좀 늦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력은 이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자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동률이 보면 부탄보다 우리나라 가동률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력 발전 가동률이. 되게 갈 길이 먼네요. 우리 저희 생각보다 비트코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전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랑 비트코인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질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 이꼴 비트코인의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전기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야겠죠. 채굴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 가격에서 오르는 좋은 자산이야라고 네, 하면 그래 가격 오르는 거 좋은데 그게 무슨 우리의 삶에 쓸모가 있냐 그렇죠.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네, 뭐 근데 그런 가격 오르는 거 말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질문 어디다 되게 많이 듣잖아요.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커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돈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돈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예. 그리고 기존에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돈이 사실 없었죠. 이제 금본위제가 끝난 뒤부터는 돈이라는 곳에 가치를 담기 쉽지 않았어요. 계속 통화가치 빨리 하락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 거죠. 그 자체만으로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제 아까 사회적으로는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를 발달하는데 되게 좋은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자산을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채굴이 갖는 이제 사회적 의미가 바뀐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니까 캐틸런 효과라는 이제 다소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캐틸런 효과가 뭐예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다. 그렇죠. 박탈감이 좀 느껴지네. 물론 사장님은 이제 월급 빼고 나머지 다 줄어든 느낌도 들긴 하는데. 네네네. 네.
이제 그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캔틀런 효과로 설명을 해야 가장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좀 담았고요. 이제 캔틀런 효과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18세기 경제학자 중에 이제 리처드 캔틀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이제 표현인데요. 그 통화량이 증가할 때 해당 통화가 경제 어느 부분에 먼저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아하.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 이 얘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돈이 발행되는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아하. 그래 그 누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신규 통화가 이제 투입되는 지점 근처에 있는 경제 주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통화가 경제 전반에 퍼져서 이제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이제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캔틀 효과고 이것이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가까운 데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이걸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로 한번 그려본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화가 팽창될수록 빈부격차는 커진다라는 건데 이 통화가 팽창된 게 적당히 이제 팽창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기 부양에도 좋고 좋은데 급격히 팽창될 때 결국 돈이 발행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자산의 가격 중에서도 뭐 뉴욕에 있는 부동산이나 월가나 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 강남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오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게 정말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개발도상국의 이제 부동산 그리고 내 월급 통장 마지막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원에 있는 소외계층의 사람이 저기 가운데 있는 가장 돈에 가까이 있는 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캔틀런 효과가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뭐 금융 시스템에서는 저기 경제 소외계층이 저기 뉴욕의 부동산을 확보하기 되게 어렵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미국의 주식을 어느 정도 S&P 500 같은 주식을 그쵸. 확보를 하면 그래도 좀 그걸 자산을 갖고 있으면 통화가 팽창되더라도 미국 주식 가격이 가장 잘 오르니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 경제적 소외계층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은 계좌를 안 가진 사람이 일단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하기 힘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 힘들다 보면 은행 계좌조차 없는데 어떻게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구조에서는 저기 소외계층들이 저기 캔틀런 효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산에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발행될수록 저기 보이는 미국 월가, 뉴욕 부동산 소유주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거를 안 주려고 하죠. 잘 웬만하면 진짜 좋은 거는 그렇죠. 안 주려고 하고 못 사게 하죠. 내 거니까 꽁꽁 숨겨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 먼저 올라가니까 그렇죠. 다들 갖고 싶어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통화가 거예요. 팽창되면 팽창될수록 당연히 이제 그 격차는 커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 아하.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아하. 근데 이제 저런 현상이 있는데 저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의 특징은 전 세계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 이제 금융계좌, 은행계좌 없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정말 그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자기의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유한 것들을 누구에게나 전송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이제 가운데에 들어가기 좋은 자산의 성격은 뭐냐면 꼭 월가나 뉴욕 부동산 아니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미술품 저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죠. 네네. 그런 자산들은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가장 먼저 오르기도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결국 그 속성을 가진 거예요. 가장 희소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굉장히 희소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전 세계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금융 계좌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걸로 잘 안 하는데 원래 부자들은. 그렇죠. 근데 이 기회가 우연찮게 이 모든 사람한테 열린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완전 남미나 아프리카의 경제적 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당장 저희 같은 사람들, 맞아요. 이런 뭐 급여 생활자들, 맞아요. 이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죠. 돈이 녹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걸 좀 할 수 있는. 이해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정희, 마이크 셀러 이분들한테 좀 뭔가 배울 게 좀 있어요. 네. 네.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의장님은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어서 포함된 건 아니고 그 여기 나오는데 네. 좀 이제 투자에 대한 교훈인데 이게 세 분이 있어요. 아, 네네. 이게 손정희 회장님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저기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이제 회장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맨 오른쪽은 피자데이 때 그 피자 한 판을 10,000비트로 받았던 제레미 스터디던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 세 명의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다 샀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투자에 대한 교훈이긴 해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보유한 사람도 있고 2017년도 12월에 사신 분도 있고 2020년도 8월에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저 제레미 스터디던트라고 하는 분은 저거를 아마 비트를 다 팔았다라고 해요. 이후에 나온 소식으로는. 지금 크게 보유하고 있지 않겠죠. 피자 한 판에 그때 지금 비트코인 10,000개. 10,000비트. 예. 우리 근데 얼마 전에 1억 갔었잖아요. 그렇죠. 1억 갔는데 10,000개면 얼마입니까? 1,000억에 조네요. 1조네요, 지금. 엄청나죠.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걸로 피자를 한 판 먹었네요. 그럼 거의 1조까지 아니면 지금 이제 8,600만 원이면 8,6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8,600억짜리 피자 한 판이 된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네요. 계속 회자되는 거죠. 네. 15년 전에. 네. 그래서 몇 배 수익률 내고 팔았다라고 하고요. 장기로 보유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손정희 회장님이 2017년도 12월 달에 매수를 했고, 저도 기사 많이 나왔어요. 2018년도 초에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실이 이제 1,300억 정도 된다라고 또 나왔습니다. 마이클 셀러 회장보다 일찍 구매했는데 사실 오래 보유 못한 거죠. 아하. 고점에 사서 이제 오래 홀딩을 못한 거예요. 네. 2020년도 8월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던 그 초입 부분이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회장도 저때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 전략을 회사 차원에서 이제 펼쳐서 네. 지금 한 22만 개 정도의 23만 개인가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엄청난 부를 창출했잖아요. 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자산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에 해당하는 이제 투자의 패턴이 있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들도.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뭐 요즘 또 보면 한 8천만 원 넘어가고 뭐 1억 가까이 되고 하면 늦었다. 지금 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언제 일찍 시작한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늦더라도 그걸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네, 이제 네. 책에 좀 담겨져 있고요. 네.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좀 담아봤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얘기 저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꾸 무슨 뭐 이동평균선을 뭐 이탈했으니까 팔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이게 장기적이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5년 후, 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제 뭐 통화량의 가치,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와 혹은 재생에너지 이거를 의 가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재미가 없잖아. 뭐 좀 팔기도 해보고 좀 뭘 또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장기적으로 가지려면은 그래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립식 투자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도구인데요.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떤 자산을? 좋은 자산을. 그렇죠. 여기서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자산이 아니라. 그렇죠. 장기적 우하향하는 같이 올라가는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게 무조건 이제 투자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투자의 구루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적립식 투자가 되게 좋은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를 해야 좀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적립식 투자를 딱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래도 좋아요.
그래 좋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 어차피 약간- 본인은 약간- 장기적으로 구매할 생각이었어요. 약간 원형적 사고 이런 건가요? 떨어졌는데 더 좋아. 올라도 좋아. 막 이런 거네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022년도나 2018년도나 또 최근이나 하락장이 있어도 크게 이제 멘탈적으로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즐겁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거죠. 한 번에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손정희 회장님처럼 2017년 12월에 몇 천억을 한 번에 딱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많이 빠질 땐 70%, 뭐 60% 빠지니까 그 하락을 견뎌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오래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이제 부탄 얘기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나라들도 좀 있어요. 국가가 비트코인을 왜 사죠? 그러니까 저기 부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런 채굴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사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네. 엘살바도르가 매일 하나씩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특정 금액을 이제 계속 사서 비트코인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한 개씩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그 지갑 주소에 이렇게 지갑 주소 누구나 다 주소만 알면 모니터링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일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5,600개를 좀 넘은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 대충 뭐 1억 잡으면 5,600억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국가 단위로 보면 그렇죠. 매일 하나씩 사고 5,600개씩 샀다는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가 그 2021년도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전략을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법정화폐 도입한 선언을 하기 그 전에 이제 국가 GDP에서 현재 GDP가 한 50% 정도 올라갔어요. 와. 그리고 부채도 한 50% 정도 줄였어요. 와. 국가 부채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 엘살바도르는 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모은 게 저수량이니까 저 모은 자체가 뭐 굉장히 뭐 경제 효과를 아직 안 팔았으니까 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되게 첫 번째로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도입한 국가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 부켈레 대통령이. 부탄은 이제서야 알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여기 엘살바도르는 이미 선언할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이걸 했고, 그래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렇죠. 엘살바도르는 그 전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왔는데 오렌지색 죄수복 입고 네. 그 범죄율이 그렇게 높은 국가, 거의 다 조폭이다 이런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이제 근데 저 나라가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죠. 이게 저기는 달러를 쓰거든요. 이게 달러 쓴 국가는 국가 부채가 있으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렇죠. 그 통화 발행을 통해서 이제 국가 부채도 해결해 나갈 수 있긴 하잖아요. 녹이는 거죠. 녹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기는 이게 국가 통화 이미 저기가 아마 2000년도 초반에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이제 갖다 쓰고 있었던 상태라서 통화 정책을 펴기 되게 힘든 국가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전략을 좀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 좀 낮추고 그리고 저걸 하면서 산업적으로 이제 엘살바도르 쪽에 이제 핵심 인재도 많이 좀 넘어가고 좀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얘네들의 계획은 뭐 볼케이노 채권 만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시티 만들고 훨씬 더 큰 그림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그 대중화는 아직 되는 거에는 조금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좀 덜했다. 풀어야 될 과제도 있고 효과를 본 것도 있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부탄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네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전쟁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전쟁을 막아요? 그리고 전쟁과 비트코인은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전쟁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합적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전쟁을 무조건 막는 이런 마법의 키로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이제 된 환경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결국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통화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통화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이제 아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이제 전쟁 같은 그쵸. 경우는 이제 뭐 전쟁을 해서 이제 진짜 금이라는 자원을 막 확보해오고 뺏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형태로 된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하. 이제 아주 간접적인 어떤 한 부분에서의 저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에서도 뭐 엘살바도르와 뭐 부탄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국가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냥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가 이 자산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검증되어 가고 있잖아요. 아.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뭐 테더라는 회사가 네. 있고 이 테더라는 회사가 미 국채를 확보하는 물량이 웬만한 국가 이상을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 국채 수요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한테 돈 안 빌려준다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 국채를 이제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적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뭐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이제 와인 나신 거죠. 와인 하신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미국이 이제 또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런 장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네.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리얼머니 더 비트코인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한 7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제 6번 파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오류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듣고 싶은 거는 범죄, 불법 금융에 이게 많이 사용된다. 이게 이제 딱 또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기 어려운 허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나쁜 애들이 쓰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 오해가 이미 되게 많이 풀려나가는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 기록에서 남고 이 주소가 원래는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탄이나 엘살바도르 같은 지갑 주소만 알아도 그쵸. 이제 트랜잭션, 거래 내역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주소가 이호석 거냐, 누구 건지를 이장훈 모르는 거죠. 거냐 이거를 이제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주고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일단 처음에는 안 걸릴 수 있긴 한데요. 결국은 갚겠네요. 결국에는 이제 잡히는 구조이고 왜냐하면 점점 더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곳곳에 예를 들어 거래소들부터 해서 이제 국내도 보면 이제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돈을 보낼 때 본인 인증이 된 그런 거래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이제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소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꼴에 다 연결되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오히려 현금이나 이런 것도 저질렀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잡히고 좋아요. 이거 다 추적이 되니까. 다 추적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있었던 대표적인 오해이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비중은 또 낮아진 부분이 있고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 5년, 7년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잡히는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액을 했는데 그 소액 때문에 뭐 정부가 다 트랜잭션 조회하고 맞춰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좀 큰 금액이나 아주 마약이나 중요한 범죄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뭐 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이제 아마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네. 혹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하는 거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걸린다.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미국은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해. 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국가는 이제 미국 정도 힘이 세든 아니면 다른 뭐 힘이 약하든 정부가 막으면 끝난다. 이런 이제 오해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풀린 오해 같긴 해요. 많이 풀려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이미 이 자산을 이제 제도권을 받아들여서 이제 ETF가 출시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비트코인은 치명적이죠. 자본 유출이 심하고 독재자가 있는 국가들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오히려 잘 이제 좀 전략을 잘 쓰면 그런 국가들한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 중국이 맨날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서 치명적이라는 거는 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왜 그런 거예요? 자본 유출을 하기 너무 좋은 이제 도구니까요. 네. 독재를 하려면 자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본 통제를 해야 돈이 못 나가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나라에서 부자들이 네. 나 이민 갈래, 나 못 살겠어, 홍콩으로 갈래, 싱가포르로 갈래 할 때 돈 들고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만약에 위안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은 야 너 지금 뭐하냐, 나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쵸. 비트코인 쓱 해가지고 가면 그쵸. 그게 안 된다는 거, 통제가 안 된다는 거구나. 그 체제 유지에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은 좀 약간 막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중국은 이제 그 14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되게 시장 분위기 좋을 때마다 한 번씩 규제나 압박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21년도에 이제 채굴 금지. 네네네.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2021년도 4월달.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엄청 폭락했던. 맞아요. 예. 그리고 시간 지나고 봤더니 그 채굴자들이 이제 다 미국 쪽, 북미 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채굴 파워들이 많이 이동했죠. 미국 쪽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 당시에는 중국에서 채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것이 시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오히려 이제 막 트럼프가 아니 비트코인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등 우리나라에서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만들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적어도 뭐 현재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는 비트코인은 계속 배제시키는 그런 그 추세, 그거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략은 좀 이제 특히 완전히 달라졌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르죠. 거기는 중국은 이제 디지털 위안화 형태, CBDC 형태의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아마도 CBDC로 취하면서 훨씬 더 자본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긴 하죠. 그런 테스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기조인 거고 이제 미국은 아예 CBDC에 대한 게 확 좀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좀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용한다든지 비트코인을 더 제도권 시켜서 미국이 확보하는 비트코인 산업을 가져오는 쪽으로 갔는데 이런 면에서 좀 계속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이 사용을 하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든지 뭐 이런 애가 되는데 약간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테더사 뭔가 눈에 가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USDC라고 하나요? 그 회사 뭐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 어때요? 이제 테더사가 이제 근데 점유율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점유율은 계속 USDC는 그 서클이라고 하는 미국 이제 핀테크 회사 발행하고 아마 같이 함께하는 곳이 이제 뭐 코인베이스, 뭐 서클이라는 회사도 뭐 골드만삭스 투자해 있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고요. 훨씬 더 이제 미국의 제도권의 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 테더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러니까 되게 테더가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면 이게 1달러의 가치에 이제 매칭이 되는데 패깅은 아니지만 그럼 1달러만큼 그러니까 10조 원치 발행되면 10조 원치가 이제 테더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당수가 되게 부실한 자산들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문제였고. 그렇죠. 그리고 네가 발행한 것만큼 다 가지고 있는지도 퀘스천. 네가 갖고 있는 게 안정된 자산인지도 퀘스천. 이게 뭐 그리고 탈중화돼 있어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니까 이런 구조에서 테더가 늘 의심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게 없지는 않은데 그게 많이 그래도 이제 규제권하고 이렇게 뭐 미국 정부나 투명해지고, 받으면서 비중도 이제 미국 국채 비중도 꽤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미 국채 최대 수요자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그 회사채 중에 미 헝다그룹 회사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 부동산 회사에다가 돈 빌려줘가지고 떼어먹었다. 회사채 있었는데 고객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이제 리포트 나오는 것들 보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래서 USDC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비트코인을 막는 이유는 결국은 부자들이 이거 비트코인을 바꿔서 도망칠까봐 즉 자본 통제가 안 될까봐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미국은 이것을 풀어줌으로써 어쨌든 이걸로 산업을 키우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말고 해리스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톤인 것 같은데 그죠? 트럼프가 워낙 이제
너무 강하게 강하게 친 나가서? 크립토 쪽을 하니까 그 해리스 쪽은 그냥 이제 중립 쪽으로 넘어온 느낌이네요. 네. 원래는 보수적으로 보고 좀 약간 규제 쪽으로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이제 뭐 움직임들 보면 뭐 어제하고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뭐 그 원래는 미국에서 은행이 비트코인 크립토를 수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네. 그 SAB 121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 회계 지침이 있는데 네네. SEC 신고하는 기업들. 근데 이 회계 지침을 보면 이제 은행이 제3자의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이제 그 은행의 부채로 잡도록 채무로 잡도록 가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채로 잡으면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현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보관할 때 그게 안 잡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크립토를 보관해주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관이 돼야 거기서부터 산업이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ETF도 보면 ETF 커스터디하는 수탁이라고 하죠. 수탁. 네. 수탁을 다 코인베이스에서 대부분 그쵸. 하잖아요. 은행이 거의 없잖아요. 못하고. 근데 이제 그 BNI 멜론이라고 하는 은행, 네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그 SAB 121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회계 지침에 면제를 받더라고요. SAB 121. 121.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면제를 받은 게 지난주 소식이었고요. 오, 그렇구나. 면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네네.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 받고 바로 이제 커스터디 사업 진출해 버려요. 와. 와. 네. 근데 이게 시작으로 해서 이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해리스 현재 바이든 정부도 계속 뭔가 규제를 더 강하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100만 개까지만 채굴하고 끝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해는 되죠. 이제 점점 채굴되는 개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점점 이게 뭔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뭔가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고작 해봐야 0.111, 0.001 비트코인 받는 거야. 뭐 이런 날이 오긴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 뭐 그런 생각이다 보니.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제 그 정도 0.01 비트코인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막 할 텐데. 맞아요. 야, 이게 되는 건가? 이런 거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 채굴 안 해버리면 그냥 이 생태계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게 가장 큰 우려로 있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원래 이론적으로도 이제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사고 실험 됐는데, 올해 들어서 실제 숫자로도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입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채굴자들이 수입이 없어서 네. 채굴을 그만하면 네트워크가 멈추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을 안 하면 네트워크 멈추는 건 맞다. 근데 채굴자들이 수입이 없는 게 맞을까? 근데 채굴자 수입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보상이 반감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니까. 맞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르면 그만큼 수입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채굴자들의 수입은 반감기 보상으로 되는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효석 대표님한테 비트코인을 전송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수수료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몇천 원 정도 해요. 예,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내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크에 내면 그 수수료가 채굴자들한테 가죠.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입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블록 보상, 하나는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나오는 그 이제 수수료 보상. 네트워크 사용료. 네, 네트워크 사용료 두 가지가 보상이고 당연히 2010년, 14년 뭐 이렇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블록 보상.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네트워크 사용이 높아지면 채굴 보상이 줄어들더라도 채굴자들한테 수입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그게 뭐 때로는 50대 50인 날도 많고요. 그 블록 보상보다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 전송이 더 많았던 날도 그렇군요. 있고요. 네. 예, 점점 더 이게 좀 이렇게 그 비중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기존에는 딱 그 진짜 비트코인 자체를 보내고 받고 이게 송금하고 보내고 이 용도로만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밖에 못하니까 이더리움 같은 친구가 나와서 뭐 스마트 컨트랙에서 다양한 산업에 입혔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도 발행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이제
그 레이어 경제 2들이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루어지는 것들이 올해 많이 나왔어요. 아하. 근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떨어지는 수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저 비중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런 이제 우려는 좀 적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점점 보상이 줄어드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애들끼리 경제가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토시가 이제 그때 게시판에서 여러 답변들을 남겼던 생각 중에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군요. 나중에는 이제 그 수수료에 대한 게 채굴자들의 주요한 또 그 재원이 될 수입원이 것이다. 되면서 채굴자들이 반감기가 계속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그래야 채굴을 하니까 그런 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각도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단어 앞에 이 덜을 붙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제 저희 책에 적어주셨던 8,627만 2천 원이라는 이 가격이 1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어떤 가격으로 기억될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오늘은 그러면 이장우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